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다양한 시각으로 텍스트의 깊이를 더하는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열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았고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주 깊게 파헤쳐볼 핵심 주제는 바로 사실 보도와 그 전문가적 분석 의견 사이의 경계선입니다. 특히 오늘 제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미국과 한국의 언론 관행을 직접 비교해 보려고 하거든요. 한국의 기자와 독자들에게 이게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탐구해 볼 예정입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그리고 꼭 필요한 주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던지는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과연 미국식의 엄격한 편집국과 논설위원실의 분리, 그리고 다중 취재원 확보 관행이 한국 언론 환경에도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까? 아니면 이런 엄격한 분리가 오히려 복잡한 사회 문제에서 독자들에게 꼭 필요한 맥락 제공을 방해하고 현실적인 취재 부담만 가중시킬까 하는 부분입니다. 네. 제 입장을 먼저 짧게 요약하자면요. 저는 미국식의 엄격한 사실과 의견의 분리, 그리고 다중 취재원을 통한 객관성 확보는 한국 언론이 반드시 도입해야 할 필수적인 시스템적 노력이라고 주장합니다. 객관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그 이상적인 방향성 자체는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한 기계적이고 엄격한 미국식 분리 모델, 그리고 다중 취재원에 대한 강박이 한국의 언론 현장에서는 지극히 비현실적인 부담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기자의 깊이 있는 분석을 위축시켜서 일반 독자의 통합적인 이해를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오늘 반론을 제기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논의를 위해서 제가 왜 시스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짚어보고 싶은데요. 미국의 저널리즘 교과서인 뉴스 리포팅 앤 라이팅을 보면 아주 명쾌하게 나와 있잖아요. 뉴스를 보도하는 것은 의견을 표명하는 것과 명백히 다르다. 네, 기본 원칙이죠. 맞습니다. 텍스트에 등장하는 아칸소 데모크랏 가제트 발행인 그 월터 허스만 주니어의 말이 이걸 완벽하게 대변하거든요. 기자는 스스로 진실을 결정해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다. 즉, 독자가 스스로 사실을 이해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도록 돕는 게 기자의 목적이지, 기자가 자기 잣대로 세상을 평가해서 독자에게 막 떠먹여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기자가 진실을 자의적으로 재단해선 안 된다는 대원칙,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지점이 사실 보도와 의견 표명 사이에 과연 무균실처럼 완벽하게 차단된 벽을 세울 수 있느냐는 겁니다. 텍스트에서 전 뉴욕타임스 편집부장 빌 켈러의 발언 보셨죠? 네, 봤습니다. 그는 엄격한 분리를 지지하면서도 기자들에게 분석이나 맥락을 제공할 것을 권유한다고 명확히 밝혔거든요. 현대사회의 그 복잡다단한 사안일수록 단순한 사실의 나열을 넘어선 기자의 분석적 시각이 필수적입니다. 이 맥락 제공을 너무 엄격하게 재단하려 들면 기자는 결국 파편화된 사실만 기계적으로 전달하게 될 위험이 큽니다. 기계적인 전달로 전락할 위험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알겠습니다만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텍스트를 통해 확인한 가장 뼈아픈 차이는 그 인재를 선발하고 육성하는 미디어 조직 문화의 출발점 자체에 있거든요. 한국 언론사의 입사시험 과정 한번 떠올려 보시죠. 철저히 논술과 작문 중심이라는 점을 지적하시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언론사 준비생들이 매일 주요 신문의 사설이나 칼럼을 필사하면서 이른바 의견 쓰기 연습을 하잖아요. 그런데 미국 언론계 시각에서 볼 때 뉴스 기자가 되기 위해 사설을 잘 써야 한다는 건 난센스거든요. 미국은 철저히 현장에서의 이력과 객관적인 사실보도 성과 위주로 기자를 뽑습니다. 한국이 진정으로 미국식 분리를 실현하려면 교육과 채용에서 의견 쓰기가 아니라 철저한 사실보도 훈련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인재 선발 방식의 차이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고 싶은데요. 그 구조적인 분리와 현장 중심 선발이 한국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도 무조건 더 나은 보도를 보장할까요? 한국 기자들이 거치는 논술 훈련은 단순히 주관적 감상을 늘어놓는 게 아닙니다. 흩어진 정보들 속에서 복잡한 사안을 종합하고 맥락을 짚어내는 통합적 사고 훈련에 가깝거든요. 하지만 그 통합적 사고가 뉴스 보도 영역을 침범하면 안 되죠. 뉴욕타임스 사례를 볼까요? 편집국과 논설위원실 사이에 아예 거대한 벽을 세워뒀습니다. 네, 논설위원들이 아예 다른 층을 쓰고 교류조차 안 한다는 그 철저한 분리 원칙 말이죠. 하지만 미국 환경에선 그게 이상적일지 몰라도
한국처럼 정치, 경제적 관력이 극도로 긴밀하게 얽혀있는 복잡한 사회에서 미디어 조직 내부의 교류를 그렇게 물리적으로 단절시키는 게 효율적일까요? 이건 미디어 조직 스스로 통합적 통찰력을 잃게 만드는 엄청난 비효율입니다. 조직 내 융합이라는 명분으로 경계선이 느슨해지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일반 독자입니다. 독자 입장에서는 이게 철저히 검증된 사실인지 기자의 가치 판단인지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서 저는 텍스트에 등장하는 빌 켈러의 대법원 판결 보도 기준에 주목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기자의 코멘트가 정당한 문맥 제공인지 아니면 선을 넘은 가치 판단인지 가려낼 구체적인 3단계 체크리스트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3단계 체크리스트요. 어떻게 구성되죠? 첫째, 전례의 변화 여부를 설명했는가? 네, 기존 법리가 어떻게 뒤집혔는지 짚어주는 건 팩트죠. 둘째, 시민의 삶에 미칠 영향을 서술했는가? 세금이 오르는지 행정 절차가 바뀌는지 파장을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훌륭한 문맥 제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해당 결정이 좋은지 나쁜지에 대한 가치 판단에 내렸는가? 여기에 해당한다면 선을 넘은 겁니다. 독자들은 기자가 떠먹여주는 가치 판단을 원하지 않아요. 그 주장은 꽤 설득력이 있습니다만 이런 점은 고려해 보셨나요? 그 체크리스트를 현실의 복잡한 사회 갈등 판례에 적용하면 심각한 모순에 부딪힙니다. 독자 입장에서 한번 보시죠. 대법원 판결문은 수십 페이지의 고도의 법률 용어 투성이입니다. 일반 독자가 알아서 분석할 수 있나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인 영양 서술이 있는 거잖아요. 바로 그 두 번째와 세 번째 단계를 무자르듯 나눌 수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판결이 환경 파괴를 합법화하는 심각한 결과를 낳는다고 치죠. 기자가 그 영향을 깊이 분석해서 쓰면 필연적으로 그 판결에 대한 부정적인 뉘앙스가 담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을 투명하게 비췄을 뿐인데 그림자가 지는 거죠. 그건 기자가 의도적으로 조명을 조작한 거죠. 데이터만 제시하면 됩니다. 데스크가 그걸 세 번째 항목인 가치 판단이라고 통제해버리면 기자는 결국 A는 찬성했다, B는 반대했다, 식의 피상적인 전달자에 머뭅니다. 독자가 사안의 본질을 분석적으로 이해하는 걸 완전히 가로막는 결과가 됩니다. 죄송하지만 그 논리에는 동의하기 어렵군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자의 입체적 이해를 돕는 건 기자의 주관적 해설이 아닙니다. 해설이라는 명목하에 단일 시각을 주입하는 걸 막는 가장 확실한 시스템은 바로 다중 취재원 확보입니다. 데이비드 할버스탐의 12대 카메라 비율을 보세요. 카메라가 많을수록 필드를 정확히 담는다는. 네, 뉴욕타임스의 코로나19 슈퍼마켓 기사가 완벽한 사례죠. 관리자인 댄 그레이브스 한 명이 아니라 캐시어 앤소니 카폰, 정육 코너 소니아 버고스, 식료품 코너 미요시 램킨 등 여러 직급을 교차 인터뷰했습니다. 시카고 트리뷴도 베리오스 평가사 비판 기사를 쓸 때 반대 측인 톰 셰어의 방어 논리까지 충실히 담았고요. 그런데 한국은 어떤가요? 퀄리티 저널리즘 지수를 보면 뉴욕타임스가 기사당 7.7명인데 한국은 2.6명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시스템의 나태함입니다. 2.6명이라는 수치가 낮다는 점, 단일 취재원 의존을 반성해야 한다는 점은 뼈아프게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미국의 관행을 한국 현장에 그대로 요구하는 건 비현실적인 부담입니다. 뉴욕타임스의 러시아 개입 기사 기억하시죠? 36명 이상의 취재원을 동원했던 기사죠. 맞습니다. 백악관, 국방부 등 36명을 취재했습니다. 이건 방대한 자본과 넉넉한 시간이 있는 미국의 거대 언론사나 가능한 로지스틱스입니다. 자원과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고 마감에 쫓기는 한국 기자들에게 무조건 숫자에 집착하는 다중 취재원을 강요하면 거대한 비효율이 발생합니다. 핵심 의제에 집중할 에너지를 찬성 2명, 반대 2명 코멘트 따는데 허비하게 되니까요. 초점 잃은 카메라 12대보다 사안을 꿰뚫는 한 대의 카메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확한 위치에 일대를 결정하는 것 자체가 이미 기자의 주관적 편견입니다. 단일한 시각의 진실성은 항상 의문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한국이 매번 36명을 취재할 순 없겠죠. 하지만 최소한 단일 취재원의 대변인 노릇에서 벗어나려면 기준점은 높아야 합니다. 가치 판단을 배제하고 반론을 담아내는 그 시스템적 노력을 치열하게 이식해야 합니다. 반론권 보장과 팩트 교차 검증 시스템은 당연히 수용해야죠.
하지만 언론은 독자가 복잡한 정보 속에서 현명한 판단을 하도록 돕는 나침반이어야 합니다. 엄격한 분리나 수치에 집착하는 매뉴얼은 사안의 본질적 의미를 탈색시킬 위험이 큽니다. 한국 사회처럼 갈등이 얽힌 곳에서는 기자가 통찰력으로 입체적인 맥락을 짚어주는 유연한 분석적 역할이 훨씬 더 실효성 있고 필수적입니다. 네, 어느덧 오늘 논의를 정리할 시간이네요. 저는 오늘 텍스트를 통해 객관성이란 선언이 아니라 편집국 분리와 다중 취재원 확보하는 철저한 시스템적 노력에서 나온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언론도 채용부터 보도 관행까지 주관적 맥락 제공보다는 사실의 교차 검증을 우선하는 미국식 원칙을 향해 혁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언론의 궁극적 목적이 독자의 깊이 있는 이해라는 점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기계적인 분리나 취재원 숫자에 얽매이기보다 맥락을 짚어내는 기자의 유연한 분석이 한국 상황에 더 부합합니다. 엄격한 잣대가 훌륭한 문맥 제공을 억압할 위험성을 늘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 두 사람 모두 기자가 사실에 충실해야 하고 단일 관점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렇죠. 무비컨적인 받아쓰기는 타파해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미국식 관행의 기계적 이식이 혁신인지 아니면 분석적 역량의 비효율적 통제인지에 대해서는 평행선을 달렸네요. 네, 청취자 여러분, 앞으로 복잡한 사회 이슈 기사를 읽으실 때 기자가 자기 의견을 사실처럼 포장하는지 아니면 풍부한 취재원과 맥락으로 여러분의 판단을 돕는지 한번 질문해 보시길 권유합니다. 오늘 텍스트와 저희의 다양한 관점들을 통해 여러분이 직접 탐구할 거리가 더 많아졌기를 바랍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